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종이 동물원이라는 제목의 소설집입니다. 2018년 11월에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펴낸 책이고요. 작가 이름은 켄 리우입니다. 리우라는 이름에서 유추가 가능할 텐데요. 중국계 미국인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작가의 양력이 같은 걸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고 책만 먼저 이렇게 내용만 보고 그 책이 마음에 들면 작가 이름 정도 봐두는 그런 식의 독서를 하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앞으로 와서 그 책 표지 날개 쪽에 있는 작가의 양력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책이 장르가 이렇게 장르를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SF 환상문학 작가 켄 리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SF는 사이언스 픽션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또 환상문학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장르가 애매모호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그냥 SF 책이 아닌데? 그러니까 막 과학적인 내용 나오고 막 내가 모르는 그런 막 우주 얘기 나오고 막 뭐죠? 막 기계 같은 거 나오고 네, 그런 거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이 책이 뭔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든 거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책을 읽으면 내가 SF를 읽는 건지 역사책을 읽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막 그 소재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켄 리우라는 작가가 중국에서 태어나서 11살 때 미국으로 갔대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미 중국인으로서 어떤 정체성 같은 걸 좀 이미 그런 게 확립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역사나 뭐 문화나 그런 거를 이제 잃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중국계다 보니까 그 오히려 미국인 독자들보다는 이제 한국이라던가 일본, 중국, 뭐 대만 이쪽에 이 동북아시아 쪽 독자들이 읽었을 때 이해가 그냥 쏙쏙쏙 되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한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 이쪽이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아무리 뭐 우리도 한글이 있지만 한글 글자로서의 글 말고 어떤 단어가 실제로는 그 한자 단어인 경우 뭐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사용만 해도 그렇죠. 사용 뭐 이런 거 다 한자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글자로서의 한자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또 다루고 있고 또 동북아시아 역사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제작인 종이 동물원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 있나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제작인 종이 동물원은 이 책의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이 단편이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게 SF 판타지 문학에 되게 권위가 있는 상이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고 그냥 그렇다고 이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휴고상, 네뷸러상, 세계 환상문학상 이거를 모두 다 받은 그런 3관왕인 단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종이동물원이 그렇게 상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책의 표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뭘까? 이걸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건 진짜 편견인데 그냥 SF 판타지 문학에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 종이 동물원이라는 거는 이제 원제목, 그러니까 영어로 된 원제가 The Paper, Menagerie and
other storie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로 된 야생동물들, 그게 동물원이라고 해석했나 봐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줄거리를 조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건 주인공인 내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미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아이에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아이의 첫 기억은, 이제 엄마에 대한 첫 기억은, 내가 막 울면 엄마가,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해요. 이 엄마는 중국인 엄마이기 때문에, 중국인 엄마인데 홍콩에서 온 엄마예요. 내가 막 울면 엄마가 나를 달래주기 위해서 종이접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엄마의 특별한 재능은 뭐냐 하면, 이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그 만들어낸 동물을 손안에 쥐고 이렇게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으면 그 종이로 접은 그 동물들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울거나 하면 항상 이렇게 종이를 접어줘서 친구를 만들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랑 멀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거죠. 어른들의 이제 대화 그런 걸 들으면서 얘가 알게 된 거죠. 아빠가 엄마를 이제 카탈로그에서 보고 골라서 홍콩에 가서 사왔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매매혼이죠. 우리도 많이 익숙하다기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낯선 결혼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매매혼으로 엄마를 사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빠랑은 영어로 얘기하고 엄마랑은 중국어로 얘기하고 그렇게 했던 내가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중국어 하지 말고 영어로 하란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엄마와의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점점 커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많이 아파요. 엄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엄마가 이제 나에게, 아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예전에 내가 종이접기 해줬던 그 동물들이 어디에 있는데, 청명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그 중국 명절인데, 죽은 이를 기리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 한번 챙겨봐라. 그런 말을 하고, 얘는 다시 대학으로, 이제 엄마를 보러 왔다가 대학으로 공부하러 다시 가고, 그러고 나서 엄마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명절이 와요. 그랬더니 엄마가 남겼던 말에 대해서는 이제 잊고 있었는데 동물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기억으로는 그 엄마가 접어줬던 종이 동물들이 움직였던 게 기억이 나요. 그치만 이제 어릴 때는 원래 좀 없던 것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그렇지 뭐 내 기억이 잘못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기억대로 종이들이 막 그 종이 동물들이 움직여서 자기한테 와요. 그래서 그 종이들을 펼쳐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종이를 펼치면 편지가 된 거예요. 그 안에 엄마가 써놓은 편지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아들은 중국어 배우기를 거부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읽는 것은 아예 할 줄 몰라요. 근데 엄마의 글씨가 있으니까 이걸 들고 이제 편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중국어를 이제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을 이제 자기가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편지가 나오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편지를 첫 부분에만 제가 한두 달락 정도만 읽어드릴게요. 아들, 우리 오랫동안 얘기를 안 했지. 말을 걸려고 하면 네가 너무 화를 내서 엄마는 무서웠어. 그런데 요즘 엄마가 항상 느끼는 이 통증이 아무래도 좀 심각한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편지를 쓰기로 했어. 내가 너한테 만들어준 종이 동물들 안에.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애들 몸속에 편지를 쓸 거야. 내 숨이 멎으면 그 아이들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온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면
이 종이에 나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넋이 가족을 찾아올 수 있게 허락받는 청명절에 네가 혹시 내 생각을 떠올리면 넌 내가 남긴 일부를 되살릴 수도 있을 거야. 내가 너한테 만들어준 동물들이 다시 뛰고 달리고 덤비면 어쩌면 네가 이 편지를 읽을 수도 있겠지. 엄마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 아들이 엄마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았던 엄마 이야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편지에 담겨 있는 거 있게 돼요. 그래서 엄마는 이 속에서 자기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다. 1957년에 허베이성 스구루라는 곳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중국의 이제 본토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어떻게 홍콩에 가게 됐는가? 그 1966년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이 엄마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친척이 홍콩에서 상인으로 이제 있었대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 문화 대혁명 때는 그게 스파이나 뭐 인민의 적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가족이 몰살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10살짜리 고아가 되었고 홍콩으로 팔려와서 남의 집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러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아시아인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 하는 미국 남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내가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챙기면 미국인 남편이 나한테 행복한 삶을 선사할 거라고 말이야. 그건 나한테 하나뿐인 희망이었단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과 함께 카탈로그에 사진을 싣고 네 아빠를 만났던 거야.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내 이야기야. 그래서 엄마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서 뭐 아빠랑 결혼하고 너를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나,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근데 엄마는 영어를 잘 못하고 또 자기 그 모어인 중국어로 얘기할 때만 자기의 마음을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 기뻤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진짜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아들이 엄마의 피를 이어받은 것, 중국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엄마랑 멀어지고 엄마랑 왜 말을 하려고 하지 않니? 뭐 그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다 읽으면 굉장히 좀 울컥합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아려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그 편지를 읽고 그 종이를 다시 받아서 엄마의 편지글 밑에 그 한자로 사랑해라고 적는 방법을 좀 배워서 이렇게 그렇게 적어가지고 소중히 이렇게 품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표제적인 종이 동물원의 내용이 이제 이렇고, 근데 내용은 이렇지만 이제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 그 엄마의 편지가 어떻게 써져 있는가, 그리고 그 편지뿐 아니라 이제 아이와 이제 이민 온, 그러니까 엄마와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그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한 가정을 다른 미국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은요, 좀 전형적이다 싶은 게 과학소설 같은 느낌이 드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추리소설 같은 것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이건 정말 역사와 뭐 과학과 뭐 신화와 이런 게 막 같이 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종이 동물원 다음에 나오는 책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단편이니까요. 천생연분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해서 개인 비서,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휴대폰으로 그 개인 비서가 생긴 거예요. 휴대폰만 있으면.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면 이제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어떤 음악으로 깰지 그런 것도 다 걔가 다 판단해주고, 뭐 출근길에는 뭐 퇴근길에는 어디 들러서 뭘 살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러니까 뭐 그 데이트 상대 다 골라줘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목이 즐거운 사냥을 하길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읽으면서 약간 우리나라 구미호 이야기도 생각나고 또 옛날 홍콩 영화 천녀유혼 이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리메이크 된 거 말고 옛날 거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왕조연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여우 요괴가 나와요. 그 왕조연도 요괴잖아요. 뭐 그래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주인공인 나는 아빠를 따라서 아빠가 요괴 퇴치하는 그런 퇴마사 그런 직업이에요. 강시도 막 퇴치해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빠를 따라서 막 그런 사람을 홀리는 요괴를 이제 퇴치하러 갔다가 여우 요괴를 만나게 되고, 이 여우 요괴와 아빠가 있던 이 세상은 그러니까 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근대화 현대화 되기 이전의 세상이고, 이제 여기서 막 세상이 발전합니다. 철도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막 불이 켜지고 하니까 더 이상 요괴도 없고 요괴 잡아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빠는 되게 무력함을 느끼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아빠한테 일을 의뢰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은유인 거죠. 어떤 기술 발전 같은 걸로 해서 예전에 있었던 게 지금은 이제 필요 없는 게 돼버리는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세상은 요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리고 철도나 전기나 뭐 그런 것들이 진짜 요술이지. 뭐 이렇게.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좀 이렇게 약간 서글프게 대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상태변화라는 제목인데요. 인간의 영혼이 사물 하나라면, 그러니까 각각 다르겠죠? A라는 사람의 영혼은 뭐 책이고, B라는 사람의 영혼은 뭐 볼펜이고, 이런 식인 거예요. 영혼이 사물 한 가지씩인 거예요. 여기서 주인공은 태어날 때 영혼도 같이 이렇게 딱 태어나는데, 이 주인공의 영혼은 각 얼음 한 조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얼음이 녹으면 그러니까 이게 상태 변화인 거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니까 이게 영혼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죽겠죠. 뭐 죽는지 안 죽는지는 읽어보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한 열 몇 가지, 총 14편인가 봐요. 이렇게 다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역사를 다룬 게 굉장히 많습니다. 파자점술사라는 단편이 그런데요. 파자점술사랑 그 다음에 태평양 횡단 터널 약사. 약사라는 거는 그 약도할 때 약자거든요. 그 간단하게 그 요약되어 있는 역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송사와 원숭이 왕,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편인데요. 이건 단편이라기보다 굉장히 이게 분량이 제일 길어요. 이게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 거기다 부제도가 달려 있는데요. 동북아시아 현대사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각각 뭘 다루고 있느냐 하면, 이 파자점술사라는 것, 파자라는 것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한자를 쪼개서 보는 거죠. 그 한자는 그 부수가 되는 한자와 다른 한자가 만나서 다른 의미의 한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자들을 다 쪼개서 그 점수를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 내용은 그 예전에 언제죠? 1940 몇 년도? 47? 그 국공내전 중에 그 발생한 양민 학살 사건, 그 228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횡단 터널 약사는요. 태평양 횡단 터널이라는 게 발음이 어렵네요. 이게 지금 없잖아요. 근데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건설되었느냐 하면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동아시아를 점령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강제 징용으로 그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던 걸 비유한 표현이라기보다 하여튼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때 대규모 토목공사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중에 가장 큰 이제 어떤 상징으로 태평양 횡단 터널이 그때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써진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강제 징용을 당했고,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적응을 할 수 없고 다시 태평양 밑으로 가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아까 가장 긴 이야기라고 했던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한국, 일본, 중국 다 나옵니다. 한국은 조금 덜 다루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어떤
지금도 역사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유권 문제도 있고 그런 게 다 나와요. 근데 가장 중심 소재는 731 부대입니다. 그 2차 대전 그때 당시에 그 생체 실험으로 유명했던 그 부대죠. 근데 731 부대가 소재인데요. 근데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면 지금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로 가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가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 이동을 해서 그때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 그 732 부대가 날조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봤을 때 또 그걸 어떤 증거로, 역사의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현재의 엄청난 국가 간 분쟁이 막 일어나고 그 장치를 개발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자살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과 역사가 결합된 이야기가 이 책에 유난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인상적으로 읽었던 단편은 이런 게 아니라 파라는 제목의 단편입니다. 그 파는요, 한자어 파고요. 뭐죠? 파동, 전파, 파장 이런 거 할 때 그 파예요. 그러니까 웨이브죠. 영어로는. 이 단편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처음에 시작이 어떤 태초의 어떤 기원, 지구가 어떻게 돼서 산과들이 산과들? 좀 이상한데. 하여튼, 태초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설, 신화,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끼어들고요. 중심 스토리는 지금 이 우주선 안에 지구인들이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100년이 좋게 걸리는 거리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선 안에서 여러 대가 이어져야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지구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은 그 수명이 다해서 죽고 손자의 손자 이렇게 해서 어떤 목적지에 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목적지에 이제 딱 도착을 했더니 이미 이제 다 누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외계인이 아니라 지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지구를 떠난 후에 지구에서는 더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후손들이 다시 이 탐사를 보낸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뒤에 출발한 사람이 기술이 너무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먼저 도착해 있었던 거죠. 먼저 도착해서 옛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또 출발하면 어디를 또 가면 또 나중에 왔던 사람들이 먼저 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진화가 되는 거예요.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은 마치 정말 처음엔 기계 같은 모습이었다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파가 됩니다. 어떤 전파. 에너지장에 떠다니는 의식으로만 남아있기도 하고 몸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만 되는 거예요. 패턴이. 에너지의 패턴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 패턴이 되면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생명체가 다시 태어나요.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진화해서 어떤 에너지가 되면 에너지 상태로 된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생명체가 태어나고 단세포에서 다세포 이렇게 가면서 또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들이 또 되고 또 진하고 그러니까 그게 원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와 어떤 기술 혁신으로 인한 어떤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투가 또 누구야 이렇게 막 대화체로 되어 있어서 약간 그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말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중간에 레귤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레귤러는 SF이면서 추리소설 같은 느낌이에요. 만약에 이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서 한 가지를 영화로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탐정이 나와요. 그것도 전직 경찰이래요. 그래서 어떤 살인사건이 생기고 그거를
이제 그 범인을 찾아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추리소설의 패턴이죠. 그리고 이 탐정은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이 사건을 해결해 가면서 자기 트라우마도 극복해 가는 그런 전형적인 이야기, 그런 추리소설 같은. 그래서 이 한 권으로 막 역사 이야기도 있고 뭐 신화도 접할 수 있고 뭐 추리소설 같은 것도 느껴볼 수 있고 뭐 판타지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서. 저는 SF를 읽은 지가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읽었던 책이 그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뭐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 이런 게 SF야? 저는 SF라고 하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과학, 내가 모르는 이야기, 어려운 거. 아니면 애들이나 보는 거, 유치한 거. 이렇게 딱 두 가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는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뭐 어떤 책의 내용을 두고 이건 SF야, 이건 뭐야, 뭐 이건 추리야, 이건 판타지야, 이건 역사 소설이야,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아무 소용없는,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게 작가의 어떤 재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처럼 좀 SF가 좀 낯설어서 선뜻 읽어볼까? 뭐 그런 걸 잘 모르겠다, 결정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단편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장점이, 너무 어려운 거는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모르는 내용이 또 지나가고 나면 이제 알아들을 만한 내용이 또 나오고, 또 그러다가 이건 또 재밌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 하니까요, 다양하게 읽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이동물원 리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혹시 제가 좀 이 책 좀 리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책이 있을 경우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